양도가 매매가가 12억이 넘으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니까 이미 12억을 넘어서 취득을 했다. 그럼 어차피 세금 나오니까 난 비과세 안 받아도 된다. 매우 매우 틀린 말입니다. 무조건 비과세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비례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비과세 받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 완전 달라져요. 그리고 비과세를 내가 받아야 아까 말씀드린 표 2 장특공을 받을 수 있어요. 80%. 비과세 안 받으면 그거 못 받아요. 이것만 기억하더라 하더라도 내가 주택수 많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늘리지 마세요, 지금은.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예은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참 어려운데요. 정부의 추가 규제와 그리고 변화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박 박민수 대표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평범한 직장인에서 부동산 세금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제네시스 박입니다. 오해 금지 세무사 아닙니다. 네. 네,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 일정을 잡은 게 이제 10월 15일 대책 나오기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 저도 그냥 뭐 이게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10월달 생각지 못한 규제가 나와서 한마디로 하면 약간 얼음땡.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규제 지역은 10월 16일부터 그리고 우리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10월 20일부터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날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촬영하고 있는 날 기준으로는 둘 다 이제 들어갔는데 약간 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좀 그런 분위기라서 저도 좀 약간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그럼 정부가 이제 10월 15일 날 이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네네. 시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일까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겨우 2, 3일 정도밖에 안 돼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잖아요. 세부담이 굉장히 큰데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거는 26년 5월 9일까지는 그래도 유예가 돼 있으니까 당장은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곧바로 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토호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3개를 한꺼번에 같이 묶어버렸기 때문에 서울 전 지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제 완전히 내가 전입해야 되는 그런 수요밖에 지금 없는 거죠, 지금. 그럼 서울 내 이제 거래는 조금 많이 어려워졌다고 보면 될까요? 물론 이제 토호제 다 되는 건 아니고 아파트 위주로 돼 있는데 그래서 벌써 요즘에 이제 어떤 것들이 돌고 있냐면 토호제 피해간 뭐 비아파트,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거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재개발이 될 수도 있는 빌라 같은 경우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아파트 한 개 동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역시 토호제로 묶이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고는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이제 뭐 과거처럼 막 풍선 효과가 많아진다거나 그런 거는 저는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비아파트에서 조금 그런 핫한 바람이 불기는 좀 많이 어렵겠네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진행하신 MC 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뭐 내가 좀 이왕이면 실거주 한다는 부동산이라는 게 한두 푼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해 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또 10월 대책에 대출 규제까지 추가로 들어갔죠. 그래서 6억, 4억, 2억. 그래서 이제 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스테이 하자.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은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아직 뭐 확정은 아닌데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게 좀 뻔히 보이니까 이러다가 정부에서 또 이제 전월세 관련해서 또 뭔가 추가 대책을 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냥 내가 그냥 실거주 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흐름이 조금씩 다르다고 들었는데 지금 주목할 만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 지역 어디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참 저도 지역을 뭐 이렇게 뭐 약간 등급화? 굉장히 저도 좀 싫어하는데 그냥 이제 좀 현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평균 가격으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높은 곳이 있고 이제 낮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높은 곳이 지금까지 계속 잘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있는 지역들, 외곽에 있는 지역들, 지금 그 지역들은 사실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규제적으로 묶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좀 실망을 하고 있는 오히려 약간 좀 분노하는 분들도 일부 계시고 그런 분위기이고요. 특히 그 규제 지역 옆에 살짝 비껴 나간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구리 그리고 이제 남양주. 근데 남양주가 워낙 넓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양시, 만안구 그리고 고양시, 일산 있는 고양시 그리고 이제 동탄 이렇게 몇 군데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으로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갖고 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으니까 내가 실거주를 한다면 그리고 내가 거기를 원래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런데 투자 수요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이번에 규제 지역을 피해서 여기에 좀 투자를 대신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투자 수요가 추격 매수하는 그 세력들이라고 해야 될까? 투자자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이미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저희 이제 정리할 생각이고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 정부의 정책을 좀 보면은 약간 좀 극단적이에요. 6월 대출 규제도 그렇고 이번에 10월달 규제 지역 확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극단적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예상되는 세금 규제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본다면 굳이 내가 리스크를 좀 이렇게 저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더라도 규제 나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서울 전역을 이제 토거제로 지정해 둔 다음에 이제 수요 이동이 실제로 이동하게 될까요? 일부 그래도 있긴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수요자 그 소위 말해서 임대인 분들이 이제 나 그냥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좀 옮기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규제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사정이 있으니까 이사를 가거나 그런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동을 할 건데 뭐 많지는 않겠죠. 기존에 했었던 것보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토호제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서울시에서도 말했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하는 요소가 강하고 쉽게 말해서 지금 아직 결혼 안 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데이트를 하고 있다. 그런데 남자친구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요즘에 세상도 흉흉하고 그러니까 걱정해 주는 건 좋은데 9시까지는 집에 가라고 해. 통금 시간 있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그쵸.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리고 이제 9시 넘어 살려면 오빠한테 허락을 받으라 그래요.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약간 숨 막히잖아요. 근데 지금 집을 사라고 할 때 허락 받아야 되잖아요. 기분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국민들의 어떤 저항감도 있을 건데 정부가 이걸 어떻게 과연 감당하려고 할지 조금 우려가 됩니다. 네. 이렇게 약간 정부의 초강력 규제로 똘똘한 네. 한채 쏠림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양극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보실까요?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좀 비유가 계속 그러긴 한데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규제가 뭔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막 그 적응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9시, 10시 통금 시간이 있는데 나는 이 사람이 좋으니까 나중에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9시, 10시 되기 전에 신나게 놀아야 되겠죠.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노는 거의 강도가 더 세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밤 12시까지 천천히 맥주를 마셨다면 9시까지 그냥 맥주를 원샷에 때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기 있는 지역들만 더 가겠죠. 사람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제 더 내가 이걸 사고 팔고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끌어모으겠죠. 그래서 뭐 대출도 규제가 됐지만 어떻게든 그 한도 내에서 다 받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엄마 아빠 론이라고 하잖아요. 증여를 받든지 아니면 어떤 형식적인 면을 써서 빌려서 사든지 자금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들이 중상급지 이상 쪽만 더 보게 되는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약간 풍선 효과는 많이 기대하기 어렵게 될까요? 그렇죠. 중심지는 더 인기가 많아질 건데 풍선 효과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가 있고 나서 이제 여분으로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 있고 여분으로 하려는 사람이 많이 없겠죠 지금. 그리고 이제 아직은 내가 없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굴려가지고 내가 중심지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 중에서 만약에 내가 한번 중간에 삐끗하잖아요. 그럼 그 자금이 묵혀버려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걸 옆에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그러면 결국 그냥 모아서 또 하나로 가겠죠. 그러니까 풍선 효과도 제한적일 거고
나중에 중심지 가는 거는 더 심해질 거고, 그러니까 양극화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또 정부 이제 대출 규제까지 네. 하면서 이제 전세가 이제 완전 없어지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네네. 분석도 있는데 네. 전세가 완벽하게 없어지면은 이게 또 매매 시장에는 어떤 또 타격을 주게 될까요? 일단은 뭐 100%까지 없어지진 않겠지만 지금 거래되는 거 임대차 시장 보면은 거의 60%가 이제 월세라고 해요. 이미 넘어섰죠. 절반을. 그럼 이제 전세 계속 좀 없어지고 그렇게 될 건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일부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아까는 제가 이제 인기 있는 지역 위주로 간다고 하지만 또 그 내에서도 또 이렇게 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내 자금에서 이 정도면 나한테는 상급지야. 나쁘지 않아. 그러면 매수 쪽으로 가겠죠. 그렇게 돼서 임대차 시장 가격이 계속 이렇게 좀 매매수로 일부 돌아서게 하는 요소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세 월세화란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월세 가격도 이제는 더 당연히 많이 오르죠. 오르게 될까요? 당연히 오르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전세라는 게 특이한 게 있는데 전세가 100%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습니다. 뭐 이게 나쁜 어떤 뭐 단어 써도 되나요? 네. 뭐 드러그 네. 이런 거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전세가 부담이 되고 대출도 좀 안 나오긴 하지만 전세를 원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럼 또 그걸 또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토호제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내가 자녀한테 증여를 하잖아요. 그럼 자녀가 증여를 받고 이걸 다시 내가 전세를 줄 수 있어요. 증여에는. 부담부 증여는 그게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많지는 않지만 조금 일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높아진 전세 가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전월세 변환율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1억에 뭐 월세 얼마,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해서 전환시켜 버려요. 그럼 그게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이제 대표님 보시는 하반기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네. 보고 계실까요? 뭐 올해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임대차 시장에서 좀 많이 좀 불안 요소가 표면화 될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좀 매매 수요로 돌아설 것 같긴 하지만 분명히 좀 한계가 있다. 대출 규제 때문에. 그래서 약간 착각 현상, 착시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올해 말 내년 초에 특히 이제 이걸 다 종합해서 봐야 되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6년 5월 10일부터 아마 시행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더 이상 중과 배제 연장을 안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되면 세금이 꽤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올랐다 집값이. 세금이 3억 나옵니다. 세금이 3억 나오는데 3주택 중과가 되면 세금이 7억으로 올라가요. 그럼 내가 무려 4억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전에 팔자. 만약에 파는 게 아까우면 증여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부 파는 사람 나오시겠죠.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양도세 중과 내가 4억을 내가 더 내느니 그냥 1억 정도 싸게 팔지 뭐. 그럼 시세보다 1억 꺾이겠죠. 그럼 이제 또 그걸 보고 일부 몇몇 사람들은 급매다. 떨어졌다. 어쩌면 정부가 원하는 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약간 그런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다. 하지만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공급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역대급이에요 지금. 향후 뭐 3, 4년간, 4, 5년간 공급이 없어요. 서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위험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그런 불안한 시장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좀 이른데 이제 막 토호제가 됐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또 방법을 어떻게든 찾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토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건 가보지 않은 시장이에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어요. 네. 그럼 이번 약간 네. 규제 네. 보통 유효기간, 유통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어렵네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실까요? 지금까지는 거의 길어도 6개월이었단 말이에요. 길어도 6개월이었는데 현재 토제 묶은 거를 26년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가잖아요. 그때 가서 뭐 중심지 같은 경우는 계속 연장되고 일부 지역만 좀 해제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6개월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가지 않을까. 그런데 거래가 너무 안 되면 오히려 이제 또 세금이 안 거쳐요. 취득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바라자면은 저희 같은 뭐 일개 개인들이 말하는 건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고 지자체에서 좀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좀 풀어라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아무렇게나 민원 넣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는데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허가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허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아주 일부겠지만 이상한 경우가 나올 거예요. 실제 강남에서도 4인 가족 30평이면 되는데 왜 더 큰 평수로 옮기려고 하냐고.
막 그런 이렇게 일부지만 그런 게 나왔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좀 민원을 넣으시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 적응을 잘해요. 너무 적응을 잘하니까 윗분들이 해도 되나 보다라고 착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개인적으로 선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또 추가 규제로 이제는 세금 규제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네. 종부세율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징벌적 과세 부활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는 올라갈 게 분명한데 과거 정부처럼 그렇게 많이 올릴까 약간 싶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그때 보유세 인상 때문에 한번 그 트라우마가 있고 현재 정부 역시 한번 정권을 잃어버린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똑같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가겠죠. 그래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는데 그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에서 100이에요. 그런데 그 비율 자체를 윤석열 정부 때 가장 낮은 수준 60%로 낮춰놨기 때문에 아마 중간인 80%로 올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이거는 정부 시행령으로 되는 거거든요. 뭐 법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도 필요 없고 설령 국회에 필요하다고 해도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가 이제 좀 더 잘 봐야 되냐면 공시 가격이라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가격이잖아요. 이게 시세의 거의 한 지금 69%, 70% 정도인데 이걸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90%까지 올리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걸 아마 제가 봤을 때 80 정도로 가지 않을까. 70에서 90 한 중간 정도.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가지만 된다 하더라도 올해 내신 보유세 거의 한 1.5배, 2배 정도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놀라시는 분들은 이제 보유세를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보유세 대비하는 거는 내 명의에서 지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명의에서 지우려면 이 물건을 팔거나 그럼 양도세가 나오겠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돼요. 무상으로 증여나 상속. 근데 상속은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거는 안 되고 증여로 가겠죠. 그래서 서울 증여 건수가 역대 최대였어요. 7월 달에. 그래서 아마도 그런 움직임이 좀 빨라질 것 같고 사회자분께서는 두 개를 처분해야 되는데 하나는 어떤 거를 처분하고 어떤 거를 증여하겠어요? 만약에 하나는 팔고 하나는 증여한다면 좀 비싼 걸 증여할 당연하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넘주기 아까운 거죠. 네. 그래서 넘주기 아까우니까 자녀한테 주겠죠. 그런데 그 넘주기 아까운 그 물건은 그 남들도 갖고 싶어하는 거겠죠. 그럼 그 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은 시장에서 풀릴까요? 계속 잠길까요? 계속 잠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물건은 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것들은 잘 안 나오더라. 내가 원하는 것들은 보통 신축, 역세권, 뭐 대단지, 어떤 고급 브랜드 뭐 이런 아파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안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냥 조금 상대적으로 그냥 고만고만 한다든지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매각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녀석들은 이제 뭐 가격이 좀 뭐 비슷하게 팔린다든지 아니면 일부 처분이 낮게 해서 한다든지 왜냐하면 중과 맞는 것보다 내가 가격을 깎는 게 더 이득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죠? 양극화가 더 심해지겠죠. 그럼 수치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집값이 잡힌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네요. 착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걸 퉁치겠죠. 예를 들어서 중심지 한두 개는 올랐어요. 10%가. 근데 나머지 80%, 90%에서 한 15%씩 떨어졌다고 해봐요. 그럼 가중평균 하면 이 마이너스가 더 돋보이겠죠. 그럼 이제 이걸 퉁을 치겠죠. 그래서 집값 안정이다 하겠죠. 아니 그냥 소설이에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럼 대표님께서 약간 생각하시는 최악의 규제 시나리오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건 말이 시가 될 것 같은데. 최악의 규제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취득 보유 양도 단계를 다 막아버리는 건데 옴짝달싹 못하게. 근데 그거는 이미 한번 해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정부도 설마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똑같은 걸 하진 않을 거라 보고요. 아마 보유세는 강화 쪽으로 갈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리고 거래세라고 하죠. 취득세 보유세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할 건데 개인적으로는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둘 다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본다면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어느 쪽을 낮출 거냐 개인적으로는 양도세 정도 낮추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뭐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왜 보유세를 올리려고 하냐. 보유세는 그냥 지금 상태로 두거나 조금 낮추고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시나리오 2번이고 아까 제가 말한 게 시나리오 1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시나리오 1번이 조금 더 이득이겠죠. 정부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주택 가격이 다 오르진 않았지만 주요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지 같은 경우는 오를 대로 올랐잖아요. 거기에 보유세를 꽂아요. 보유세라는 빨대를. 그럼 어떤 게 좋죠? 매해 찍힙니다. 돈이. 쉽게 말해서 넷플릭스 보시죠. 넷플릭스가 뭐 한 달에 좀 한 만 얼마 하죠. 그게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10명, 100명, 100만 명 구독자가 한 몇 억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정부가 나쁘게 말하면 이제 구독 경제를 하려고 한다. 보유세라는 구독 경제를 하려고 한다. 딱 꽂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자 내가 1주택자예요. 내가 고생해서 내 집 마련했고 뭐 대출도 그냥 적당히 받았어요. 그럼 나는 정말 이 집이 마음에 들어요. 회사 가기도 편하고 애들 키우기도 좋고. 근데 보유세가 갑자기 100만 원 하던 게 200만 원 2배 올랐다고 합시다.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죠. 에이씨 그냥 하면서 내거나 아니면은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약간 사이버머니인데 우리 집이 10억에서 11억 오른 거예요. 그래서 1억 오른 거죠. 그러니까 야 집이 1억이나 올랐어. 갑자기 내가 자산가가 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녁에 뭐 먹을 때 무슨 치킨이야 소고기 시켜 약간 이런 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농담이고요. 어쨌든 보유세라는 게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예를 든 경우라면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정말 이게 막 몇천만 원 내시는 분들은 엄청 부담되거든요. 21년도, 22년도 다 겪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정부에서 뭐 최근 네. 나온 뭐 국정감사에서는 뭐 보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네. 어제인가 그제인가 이틀 전인가 그랬죠. 그 기재부 장관님, 부총리 50억 정도의 1%면 5천만 원 보유세 나오니까 못 버틸 거다. 그런데 본인은 55억짜리 갖고 계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뭐 물론 뭐 여기 자리에서 좀 그걸 뭐 의논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 다른 분도 아니고 부동산 세금 어떤 국가의 어떤 세금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시는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오늘 제가 오면서 또 보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께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불필요한 유동성 공급하지 않겠다. 금리 인하 안 하겠다. 이런 말 시사인 건데 외람된 말씀인데 한국은행 혹시 가보셨어요? 뭐 견학 같은 거? 가봤죠. 거기 로비에 가면 뭐가 있어요? 맨 위에 뭐 있잖아요. 네 글자. 물가 안정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가 안정이 부동산도 물론 중요한데 국가 전체를 생각하셔야 되는 분께서 부동산만 보시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예, 어쨌든 뭐 대승적인 어떤 국가 경제 전반의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는 뭐 물론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이런 분위기에서 안 올릴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최근에 막 기사를 보니까 ың름 네. 부담이라는 네, 네, 말이 네, 네. 정말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럼 이제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세금 부담이 점점점 늘어나게 될까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응능 부담, 이게 능력에 맞게 해라. 능력에 맞게 하니까 뭐 당신이 월급이 뭐 500만 원이면 500만 원에 맞게, 뭐 1억이면 1억에 맞게 하라는 그런 건데, 쉽게 말해서 이제 높은 가격의 주택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라는 거죠. 사실 이게 그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틀린 게 없다고 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저는 좀 아쉬운 게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현재 이렇게 지금 똘똘한 한 채가 양상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세금적인 부분이 엄청 크거든요. 취득세 중과 때문에 우리가 이 주택을 하나 더 늘면 갑자기 8%가 돼요. 1% 내던 세금 6억 이하짜리가 그럼 8배가 오르는 거잖아요. 심지어 12배, 12%가 될 수 있는데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주택수가 하나 아니면 두 개로 가는 거잖아요. 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3주택부터 중과를 때렸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는 2주택 조정부터 때렸었고 양도세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면은 최고 세율이 75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주택수 늘리겠어 안 늘리겠어요? 안 늘리겠죠. 그게 2020년 8월부터 그렇게 된 거였어요. 지방세법 개정을 하면서
취득세 중과를 하면서 이제 그게 벌써 지금 만 5년이 넘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개로 정리를 하니까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가격에 맞게 응능부담하겠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기분 나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비유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제가 봤을 때 좀 취약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1주택자예요. 1주택자. 그래서 그냥 내가 내 집값이 오르는 건 사이버머니라서 캐시가 들어온 건 아닌데 보유세가 계속 올라간다. 그런데 이걸 내가 팔 수가 없다. 왜? 팔아도 할 게 없잖아요. 주변 집값 다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대응책이 있으셔야 될 것 같다. 뭐 하다못해 다른 대체 상품을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쪽으로 하신다면 비주거용을 하신다든지 주거용이 너무 이렇게 세금이 심하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갖고 있는 게 주거용이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임대업을 하신다든지 좀 이렇게 대응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라리 세금을 낼 바에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이제 자식한테 물려준다 이제 증여에 네네.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증여는 어떤 분들에게 그럼 유리할지 절세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주택자였어요. 2주택자였는데 보유세가 뭐 꽤 많이 나온다고 가정을 합시다. 뭐 한 1,000만 원 넘게 막 나와요. 1년에 매년. 이게 보유세는 매년 내는 게 또 부담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그 주택이 2주택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세대 분리된 자녀한테 만약에 증여를 한다고 해요. 뭐 10억짜리를 증여해 봅시다. 증여를 하면 증여세하고 취득세가 거의 한 다 해서 한 2억 6, 7천 정도가 나와요.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면 취득세가 더 올라가니까 3억 좀 넘게 되는데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도 물론 한 3억 내외 하는 세금을 내니까 부담인데 한편으로 다시 생각하면 내가 10억짜리를 10억이 아니라 3억 정도면 가져오는 거잖아요.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도 10억짜리를 3억에 가져오는 거니까 좋죠.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2주택에서 1주택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보유세는 인별과세예요. 인별과세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주택만 하면 되는데 우리 종부세에 있어서는 또 세대 기준으로 1주택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세대 기준으로 내가 1주택이고 예를 들어서 단독명이다. 그러면 세금의 80%를 깎아줘요. 5년 이상 보유하거나 아니면 60세 이상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러면 내가 사실 이제 60세가 넘으면 이제 현금 흐름도 많이 부족해지고 하기 때문에 계속 어떤 보유세를 내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나는 보유세가 갑자기 줄어들겠죠.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도 내가 좀 나쁘지 않은 물건을 10억짜리 받으면 그걸 3억에 가져온 거잖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것들 많이 자산 구성 포트폴리오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 저희 수강생 분들 또 사례도 그렇고 이제 가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거래할 때 위법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위법으로 의심돼서 이렇게 신고를 당하나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증여 이제 아파트를 물려줄 때 그냥 주면 증여고 여기 뭐 있는 채무라든지 보증금 같은 그런 것들을 넘기면서 너가 갚아라. 그럼 이제 부담부 증여라고 해요. 아니면은 이걸 좀 싸게 팔아서 시세의 뭐 30% 또는 3억 정도보다 낮은 금액을 차감해가지고 싸게 하면은 특수관계자 적가형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 방법대로만 하시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를 7억에 팔았어요. 그럼 7억을 내가 받으면 되잖아요. 왜냐면 이때는 증여가 아니라 매매 거래니까. 그러면 나는 매도자가 되고 자녀는 매수자가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7억을 주면 나는 받으면 끝나죠. 근데 이걸 또 다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려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이제 증여세가 나오는 거죠. 아니면은 뭐 7억까지 싸게 팔 수 있는데 막 5억에 싸게 팔아요. 법정 한도보다 더 낮게 판다 그러면 2억을 또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증여세 내셔야죠. 근데 증여세를 안 내죠. 꼼수를 부리려다가 걸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이미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어떤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냥 원래 원칙대로 하시고 세금 신고 잘 하시면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제 규제를 수차례 발표했지만 이게 집값을 잡지는 못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어느 정부든지 간에 규제가 시장을 이긴 적은 없었죠. 그래서 길게 본다면 뭐 규제 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갖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97 공급 대책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그랬어요. 뭐 이거는 해본 게임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15 이 규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전 지역을 조정 플러스 토지를 묶었단 말이에요. 이건 안 가본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헌법 14조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으로는 좀 처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묶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을 좀 대변해서 말씀드리자면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그냥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빨리 공급하겠다. 좀 오빠 믿어달라 이런 거 같은데 그러면 그 오빠가 정말 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공급이 잘 되도록.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택지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린벨트가 없으니까. 풀 수는 없으니까. 그럼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인센티브 줄 거 주면서 빨리 정비 사업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반하는 것들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는 그 오빠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네. 공급이라는 약간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좀 많이 어려운 시기를 걸치게 되겠네요. 그럼요.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최대한 빨리. 그래서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 좀 되겠구나라고 해서 좀 안심을 하고 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매수하는 게 불안하잖아요. 뭐 좋아하는 백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에르메스를 사고 싶다. 살 수 있는 돈도 있다. 뭐 그런데 갑자기 내년부터 26년부터 에르메스가 한국 수입 금지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났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오픈런 해야죠. 그렇죠. 오픈런 했어. 근데 다 팔렸대. 그럼 어떻게 해요? 당근 가야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새 아파트가 없대요. 근데 난 새 아파트를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거 빨리 사야죠. 근데 뭐 지금 있는 거 파는데 없어요.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알아보고 내가 가격 좀 더 줄 테니까 좀 더 얹어 줄 테니까 주시라고 해야죠. 뭐 좀 그거지 뭐 지금. 그러니까 26년에는 에르메스 백이 안 들어오는데 좀만 기다리면 27년엔 들어온다 이런 믿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7년 들어온다고 했는데 26년 한 10월 정도 돼서 28년이다. 그럼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 나 이 사람 못 믿겠다. 빨리 그냥 백화점 직원한테 가서 뒷돈이라도 찔러주고 내가 순번 대기표를 받아야 되겠다. 줄 피를 주겠죠. 줄 서는 그 피. 이해되죠? 그러니까 시장이 왜곡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그럼 지금 시점에서 또 이제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지금 집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지 갈아타기 지금 해도 되는지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무주택에서 1주택 쉽게 말해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대전제는 하는 게 맞다. 대전제는 다만 시기는 조금 늦춰보자. 왜 그러냐면 제가 시기 늦춰보자 하는 거 거의 처음인데 저는 맞죠? 저는 다른 채널 나와서도 그렇고 제 채널도 마찬가지고 시기 좀 늦춰보자는 지금이 처음인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호제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그리고 뭐 이 상태에서 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면 양도세 중과로 인한 세부담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일부 증여로 갈 수도 있겠지만 증여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뭐 자녀가 없다든지 자녀가 너무 어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일부 금매로 나올 거예요. 그럼 그게 언제 나올 것 같냐? 내가 26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잔금을 그때까지 쳐야 돼요. 잔금을. 그러면 내가 잔금을 26년 5월 9일까지 치려면 언제부터 물건 내놔야 되겠어요? 지금 해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해놓고 1월 달에 계약서 쓰고 뭐 3, 4월 달에 잔금하고 아주 베스트한 케이스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2월 달에 하고 5월 달, 4월 달, 5월 달 애매하잖아요. 근데 매수자가 갑자기 5월 15일 날 하자고 해요. 그럼 나는 중과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러면 가슴이 뛰겠죠. 무섭잖아요. 4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 아까.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조정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마치 그걸 눈치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매수자라면 반대로 4억 차이가 나니까 아까 10억 했을 때 3억 7억이었잖아요. 중간으로 하면 질러버리겠죠. 그럼 나는 그 깎아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내가 그 꼴을 안 보려면 언제 해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매도자는 지금부터 올 가을부터 제가 하라고 다른 채널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물론 사실 이렇게 토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근데 미리미리 좀 여유 있게 하라는 거였고 매수자는 반대로 이걸 활용해야 되니까 올 말 내년 초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라는 게 1, 2년이 아니고 한 몇 개월. 그러니까 올해 말 내년 초에 금매 나오는 거. 왜 그러냐면 내 집 마련을 그래도 하나 해 놓으셔야지 어떤 마음의 안정 플러스
현재 지금 이렇게 화폐 가치가 너무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1 환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유튜브 수익 들어오잖아요. 저는 달러 이제 잘 안 바꿔요 이제. 그냥 그대로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달러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어쨌든 그러는데 다시 정리하자면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영에서 일로 가시는 분들은 좀 타이밍을 봐서 조금 금매 잡아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일 약간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이 1주택인데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 내 거 팔았어. 근데 내가 매수 못 해버리잖아요. 중간에 붕 뜨잖아요. 이거 완전 큰일 나요. 그래서 내 거가 정말 못난이가 아닌 한 당분간은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세금 규제 나올 때까지. 내년 7월엔 나올 거예요. 늦어도 내년 7월엔 나올 거다. 선거 끝나고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 매년 7월에 이제 개정세법이 나와요. 그런데 마침 6월달에 선거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7월이고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은데 갑자기 시장이 또 막 미쳐요. 이렇게. 그래서 막 계속 신고가를 찍어. 그럴 가능성은 낮은데. 왜냐면 대출 규제가 이제 됐는데 근데 초고가 주택은 또 상관없거든요. 내가 6억 받나 2억 받나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불안한 모습이 보이면 내년 7월도 안 가고 상반기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은 한 30% 40% 정도인 것 같고 7월에는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10월 대책에서도 지금 용역 맡기겠다고 나왔어요. 부동산 세제 합리화하겠다. 그래서 센 거 나올 겁니다. 그래서 1주택자이신 분들이 오히려 제일 좀 위험할 것 같고요. 2주택 이상 다주택이신 분들은 보유세부터 체크해서 이건 이제 개별 케이스가 다 다르니까 근데 좀 따로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주택자 분들은 빨리빨리 이제 파는 게 조금 아니 안 아닌가요? 될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상담했던 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면 두 가지 정도 말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도 보유세 낸 거보다 더 오른 집들도 많았다.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보유세를 내고 좀 더 버틸 거냐, 아니면 이번에 고통의 종류가 좀 다를 것 같으니 일부는 좀 정리하고 일부는 증여할 거냐, 뭐 아니면 그냥 나 이거 싹 다 그냥 월세로 돌려서 그냥 할 거냐. 그래서 해당 물건에 대한 투자 가치, 그 본인들의 어떤 투자 성향, 가지고 있는 현금 정도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예전에 투자를 했었고 좀 소액으로 했던 것들이라서 저는 이제 뭐 정리하는 큰 방향에서는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네, 다주택자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2026년 5월까지로 이제 연장이 됐는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발생하는 세금 폭탄 규모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양도세 같은 경우는 양도 차익이 1억일 때는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3억 정도면 한 1억 정도, 그리고 5억 정도면 한 1억 6, 7천, 10억이면 한 3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독명의 기준이고요. 물론 이제 장기부유 특별공제라든지 필요경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해본 거예요. 한 30% 선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이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되면 아까 말했던 게 거의 한 두 배 정도가 넘는데 아까 1억이었을 때 2천이라 그랬잖아요. 얘가 한 5천 정도 되고요. 3억일 때 1억이 한 2억 가까이 되고 5억일 때 1억 6, 7천이 한 3억 5천. 10억일 때 3억이잖아요. 7억까지 갑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있어요. 3년 이상 보유하면 1년에 2%씩 빼주는 게 있는데 최대 30%거든요. 그걸 하나도 못 받아요. 중과가 들어가면. 그리고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기본세율이 양도세가 이제 6에서 45인데 거기에 3주택 이상이면 30% 포인트가 붙어요. 그래서 6이 아니라 36, 45가 아니라 75.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더하면은 75에 10% 1.1 하니까 82.5? 어마어마하게 붙죠. 그러면 이거 팔 수 있겠습니까? 못 팔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을 더 할지 아니면 연장 안 하고 이제 시행할지는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게 시행령 개정사항이라서 아마 26년 초 1월 달 정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연장한다는 말이 없으면 이제 시행하는 거고 연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연장한다고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1월 달에 그걸 보고 연장 안 됐네. 팔아야겠다 하면 늦을 수 있어요. 2월 달 설 있잖아요. 놀아야지. 그러니까 올스탑이에요. 놀아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타이트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연장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이거를 중과를 왜 안 하게 막았냐면 일단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8.1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묶고 거기에 2년 거주 요건을 묶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때까지 갑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법을 폐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니까 입법 이제 반대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정부 시행령으로 이거 중과 배제로 막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을 제가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두 개 정부가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시각의 정부가 이제 정권이 들어서는데 그 정권에서 이걸 연장해 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7, 80%의 확률로 연장 안 될 거예요. 즉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조금 이렇게 한 20, 30% 가능성을 뭘 보냐면은 현재 너무 공급 부족하다는 거. 그러니까 다주택자들한테라도 뭔가 물건을 좀 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세금 그러면 좀 약간 이미지가 전에 문재인 정부하고 좀 비슷해지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좀 그렇고 그리고 사실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당시 그 시절에서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밑에 계신 분께서 정책 실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라고 했죠. 어쨌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세밍아웃 했어요.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대비를 하시는 게 맞고 한 1, 20% 낮은 확률로 혹시 하고 연장될 수도 있다. 뭐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높은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양도세 이제 중과 배제를 받으시려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최적의 매도 시점 언제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제 채널 그리고 다른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항상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반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남들이 다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살짝 뒤에 좀 빠지는 게 좋고요. 남들이 팔 때 좀 패닉이 있을 때 한번 정말 저평가된 거 없는지, 물론 함부로 사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걸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양도세 중과 그때 보고 내가 좀 얼른 대응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물건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 좀 토고제까지 묶여버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피하려고 일부 금매가 나올 수 있었는데 토호제라는 또 생각지 못한 변수가 들어서 그 폭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좀 피하려면 미리 대응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그래서 내가 정말 요 정도면 매각해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놔서 매도 잔금을 26년 5월 9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매도 잔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이번에 10월 달에 계약을 셌어요. 그리고 12월에 매수합시다. 매수 계약을 하고 12월에 매수 잔금인데 중간에 조정으로 묶여버렸어요. 그런 경우라면은 원래대로라면 잔금일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근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계약일로 예외적으로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럼 비조정이겠죠. 물론 2년 거주 없애려면은 무주택 세대 기준인데 방금 제가 말한 건 이해 안 되고 그냥 넘어가세요. 좀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매도는 이미 공지가 나갔잖아요. 누구나 다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잔금까지 하셔야 돼요. 계약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착각하고 있다고. 일부 사람들이. 그래서 뭐 내년 한 3월쯤에 계약하고 6월 달에 잔금 치잖아요. 준 거예요.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말 나온 김에 설명드리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강동에 물건이 가지고 있어요. 비조정 때 취득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집이 있어서 다주택이에요. 근데 나는 취득했을 때 비조정이었잖아요. 그럼 내가 매각할 때 이제 조정이잖아요. 중과 들어가 안 들어가요? 26년 5월 9일 넘었다고 치고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근데 이런 표정. 왜 들어가지? 나 취득 때 비조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취득 때 조정 비조정이 중요한 거는 2년 거주 요건이 붙냐 안 붙냐. 양도세 중과는 양도 당시로 봐요. 그러니까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비조정, 조정, 비조정. 자, 비조정일 때는 보유만 해도 비과세 되죠. 취득할 때. 근데 양도할 때 비조정이에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안 들어가죠. 비조정일 때 내가 취득했어요.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되죠. 근데 만약에 재수없게 다주택이고 나중에 조정이다 팔 때 중과 들어가요. 자, 내가 취득했을 때 조정.
2년 거주권 들어가죠. 근데 나중에 팔 때 비조정이다. 그러면 중간 안 들어가죠. 근데 거주권 사라져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끝까지 가요. 거주권은 끝까지. 취득했을 때 조정, 나중에 팔 때 조정, 2년 거주 들어가고 잘못하면 중과까지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수없이 강의를 해봤다고요. 근데 최근에 한 2, 3년 정도 양도세 중과가 안 되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이걸 또 강의를 해야 돼요.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이 올랐어, 우리 집이. 3억 낼 거 잘못하면 7억 날라갑니다. 7억 내야지면 4억 날라갑니다. 4억. 4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고 반대로 국가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거둘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까 앞에 영상에서는 제가 대전제가 보유세가 오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가 올리면 이건 좀 문재인 정부 정말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뭐 염치불구하고 난 똑같이 가겠다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약간 다르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유세는 좀 올리고 거래세는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지만 뭐 예측은 의미 없고 항상 이 정책이라는 건 나왔을 때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토호제 그리고 양도세 중과를 피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큰 대전제는 또 뭐겠어요? 쓸데없이 주택수 늘리면 돼야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망해요. 그래서 세금 규제 나온 거 보고 하시는 게 하더라도 늦지 않다. 저라면. 되게 보면은 수강생들 보면은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좀 돈이 그래도 한 1, 2억 있는데 뭐 얼마 안 되는데 뭐가 얼마인데 얼마 큰 돈인데 엄청 큰 돈이에요. 1, 2억이. 그래서 물론 이제 내가 막 정말 고가주택을 사거나 그럴 때는 좀 부족한 돈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저축하고 절약해서 모은 큰 돈 1, 2억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있는 뭐 투자할 때까지 뭐 매도할 때까지 2, 3년이 비니까 뭐 이게 좀 소액으로 어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물론 좋은 지역도 있지만 안 그런 곳도 있거든요. 말리고 싶어요. 하지 말아라 그냥 지켜라.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되게 조급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고가 1주택자 이제 장기 네. 보유 특별 공제 최대 80%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갖춰야 될 요건이나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 아까 네 가지 경우 해봤잖아요. 조정, 비조정, 뭐 비조정. 이거 말고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내가 집을 팔아요. 집을 팔아서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라는 게 되잖아요. 물론 취득했을 때 조정이면 2년 거주해야 되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팔았는데 12억 이하다. 그럼 세금이 하나도 안 붙어요. 뭐 5억에 사는데 10억이다. 뭐 6억에 사는데 뭐 10억이다. 7억에 사는데 11억이 됐다. 그럼 12억 이하기 때문에 매매가가 12억 이하기 때문에 세금이 하나도 안 붙거든요. 근데 매매가가 12억이 넘어가면 세금이 붙습니다.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세금이 붙는데 사실 똑같은 비과세인데 12억 초과에 대해서 세금이 붙으면 좀 억울하잖아요. 더 큰 건 뭐냐면은 내가 거주 이전의 자유, 아까 우리 말했던 헌법 14조. 내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10억짜리 사는데 20억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은 옆에 25억짜리 집을 못 가겠죠. 대출받고 내가 돈 모은다고 해도. 그래서 여기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80% 장기부 특별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절대 부자감세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데 이 80% 장기부 특별공제에 2020년부터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 거주 요건은 조정 지역만 붙냐? 그렇지 않아요. 조정, 비조정 다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손을 놔버리는 거죠. 아까 조정 지역에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며. 근데 왜 이 12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부 특별공제를 표2 장특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왜 거주 요건이 붙는 거야? 그럼 나는 취득했을 때 비조정이었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붙어요. 양도일 기준으로 붙어요. 아까 우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양도일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그걸 문재인 정부 때 개정을 했어요. 제가 정말 나쁜 법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똑같이 내가 보유만 했어요. 비과세가 돼요. 그리고 2019년에 팔면 80% 장특공을 다 받아요. 근데 그게 2021년 넘어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2년 거주권이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현재는 2025년이죠. 2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80%를 받으려면 10년 거주하셔야 돼요. 자, 그럼 10년 내가 거주하러 들어가요. 매물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러면 전월세 오르겠어 안 오르겠어요? 오르겠죠. 그럼 그게 오르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 밀려가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매수해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득했을 때 조정이면 2년 거주해야 비과세가 되는 거고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내가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장기보수보험자를 많이 받고 싶으시면은 2년 이상 거주하셔야 되는데 최대 10년 거주해야 80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이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거주하세요. 그게 깔끔해요.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본다면 전월세 시장은 아주 굉장히 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으면 많은 부분들이 되게 오해를 하세요. 양도가 매매가가 12억이 넘으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니까 내가 뭐 한 13억, 15억에 이미 12억을 넘어서 취득을 했다. 그럼 어차피 세금 나오니까 난 비과세 안 받아도 된다. 매우 매우 틀린 말입니다. 무조건 비과세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비례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비과세 받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 완전 달라져요. 그리고 비과세를 내가 받아야 아까 말씀드린 표 2 장특공을 받을 수 있어요. 80%. 비과세 안 받으면 그거 못 받아요. 그래서 무조건 비과세 받으세요. 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더라도 내가 주택수 많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늘리지 마세요. 지금은. 그럼 이미 다주택자인 분들은 그럼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아까 말했잖아요. 네. 보유세부터 체크해야 된다고. 네. 보유세부터 체크해서 곱하기 2를 하세요. 근데 내가 숨이 턱 막히잖아요. 그럼 내가 매도나 증여해야 돼요. 맞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걸 매도해야 되겠어요? 그냥 못난이. 어떤 거 증여해야 돼요? 좀 예쁜 놈. 넘주기 아까운 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보유세가 그렇게 막 크게 부담이 되진 않아. 그럼 좀 이제 관망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거는 양도세 중과 맡기가 싫어. 그럼 내년 5월 9일까지 팔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가하게 지금 영상 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되게 계산을 잘 하셔야 되고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1년에 한꺼번에 팔면 또 합산과세 들어가거든요. 쓸데없이 세금만 더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팔아야 돼. 미리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엔 마지막에 다 세금에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규제 끝판왕을 이제 세금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또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선매도 뭘 안 돼요. 먼저? 무조건 선매도. 네. 무조건 선매도. 선매도하고 후 매수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거주할 곳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뭐 1년짜리 월세 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1년이 좀 너무 시간이 기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단기 임대 할 것 같아요. 한 2, 3개월 정도 있고 단기 임대가 이제 그렇게 좀 짧게 있을 수 있는데 임대료가 좀 비싸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나아요. 왜냐면 이제 자극이 되겠죠. 내가 이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을 수 없다. 빨리 이사 가자. 자극이 되겠지.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역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럼 또 투자자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양도세 절세 실패 사례가 있을까요? 엄청 많죠. 이건 뭐 책으로도 한 권 나오겠는데 양도세 실수는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기준시가 1억짜리가 주택수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주택수 제외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주택수가 취득, 보유, 양도, 대출, 청약, 임대 다 달라요. 근데 언론사에서는 그걸 나눠서 쓸 수가 없잖아요. 글자수 제한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택수 제외하는 거지. 그럼 근데 나는 이 주택수 제외가 양도세에서 빠져서 비과세를 받고 싶은데 봤더니 그냥 취득세만 빠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 1억 이하짜리 있죠. 기준시가 1억 이하짜리가 주택수 빠진다 그러잖아요. 취득세만 빠져요. 양도세 포함이에요. 그리고 여기 좀 오면서도 지금 또 질문 받았는데 기준시가 저는 1억이 좀 넘어서 뭐 1억 5천입니다.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판단이 안 서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취득세에서 지방 같은 경우 빠진다는 기사가 있잖아요. 25년 1월 2일부터 사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샀어. 그럼 취득세 들어가겠죠. 양도세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양쪽 다 맞아버리겠죠. 취득세 중과 맞고 비과세로 한 번 더 맞고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그래서 작은 집 실제 주택수 포함인데 빠진다고 착각하는 것들 대표적인 게 또 임대주택 등록하면 빠진다는 거 안 그래요. 이것도 취득 보유 양도 다 따져야 돼요. 이것만 내가 5시간 강의하는데 뭐 그리고 이제 세대분리 두 번째가 세대분리 같은 경우는 뭐 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 분리하시고 실제 생계를 다르게 해야 양도세에서 빠진다.
근데 주민등록만 분리하고 같이 사는 경우에 잡힌 케이스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물론 다 잡지는 못하고 고가주택 위주로 잡지만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세대분리 같은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매수자한테 계좌 이제 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계좌 딱 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이제 혹시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일정을 잡아서 왔는데 완전히 이분이 매도 순서를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매도 순서를. 그 순서를 잘못 파악해서 비과세가 하나 깨질 뻔했거든요. 세금만 4억 넘게 나올 뻔했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하고 뭐 투자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임장도 다니고 했는데 내가 고생해서 했는데 나중에 국가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헌납하면 너무 속상하겠죠, 그렇죠? 네. 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이잖아요. 이 세금 관련해서 미리 챙겨두면 좋을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세금 관련해서는 뭐 너무 많은데 이걸 이제 뭐 다 설명은 못 드리겠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세법상으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성질이 바뀌는데 이게 이제 도정법에 있는 것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지주택 있죠. 이런 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가로주택이라든지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도 22년 날짜는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만 해당이 되고 그 전에 하는 거는 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과세 특례 같은 거 받을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최근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2020년 8월 달에 지방세법 개정되면서 취득세 중과가 들어갔는데 방금 조금 전에 말한 비과세 특례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즉 소득세법 국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취득세 같은 경우 지방세법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으면 중과가 들어가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뭐 너무 많은데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할게요. 내가 종전주택 A가 있고 조합원 입주권을 B를 사요. 그럼 이걸 일시적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종전주택 A가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 B를 취득을 하잖아요. 입주권이니까 관철을 받은 거겠죠. 그러면 이 입주권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얘를 팔면 비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오래 가져가고 싶으면 요 입주권이 신축으로 준공이 되고 그날부터 다시 3년 안에 얘를 팔면 비과세가 되거든요. 기간이 훨씬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붙어요. 여기 신축에 꼭 들어가서 3년 안에 들어가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근데 요 요건이 붙는데 문제가 뭐냐면 세법에서는 이거를 조합원 입주권으로 보지만 지방세법에서는 이게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게 관철을 받고 나서 곧바로 이걸 멸실시키지 않아요. 2주를 시킨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이게 6개월 막 1년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멸실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멸실이 안 되면 얘는 주택이에요. 멸실이 돼야 얘가 토지고. 자, 그러면 세법에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 입주권으로 바뀌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이게 이주하고 멸실하면 토지고 그 전이면 주택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종전주택 A를 샀죠. 그다음 B 입주권을 내가 매수했죠. 근데 이게 멸실이 안 된 그냥 입주권 사면 주택이잖아요. 그럼 여기 입주권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 지금 다 조정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8%죠, 취득세. 이거 피하려면 3년 안에 팔아야 되죠. 그럼 얘는 멸실이 안 된 주택을 사면 무조건 3년이에요. 근데 세법에서는 비과세에서는 입주하고 나서 다시 3년에 또 붙잖아요. 지방세에서는 안 붙는다고요. 이거 사고 많이 나요, 요즘에. 이거 지금 잘못해서 8% 맞으면 꽤 비쌀 거잖아요. 20억 해볼까? 20억? 20억이면 3%가 붙는데 잘못해서 8% 맞으면 5% 차이 나잖아요. 차익이 매가가 20억이니까 1억 나요. 1억. 이거 지금 많이 사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고요. 게다가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세금은 아닌데 지금 투가로 다 묶여버렸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됩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는 내가 이거 사면 속칭 물딱지라 그래요. 못 받아요, 새 아파트를.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많이는 없겠지만 잘못 사는 경우 있어요. 막 피는 피대로 다 주고, 근데 내가 못 받아요.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부동산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해당 조합 그리고 관할 지자체 더블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약간 재개발 재건축을 잘 모르면은 투자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은가요? 안 하는 게 나은데 만약에 정 그래도 하신다면은 저는 재개발을 좀 먼저 보시면 좋겠어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초과이익 환수제, 제초안이라고 하죠.
이게 좀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른 영상에서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정부가 오빠 믿고 잠깐 기다리고 우리가 빨리 공급할게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풀어야 돼요. 과감하게.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 또 신축 들어서면 들썩이거든. 그럼 이제 그 불안해서 못 본다는 거죠. 근데 야 어쨌든 걱정입니다 지금. 그럼 내년 이제 세법 개정 이후에 약간 절세 네. 전략 트렌드도 조금씩 변화하게 될까요? 많이 변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현재 똘똘한 한 채는 그냥 그대로 갈 것 같고, 이제 규제 지역, 특히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취득 보유 양도가 지금 다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세법 기준으로 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주택수가 좀 적은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이걸 가져갈 거냐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좀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에서 이제 비주거용으로 좀 옮길 수도 있겠죠. 투자 전략이 그런 식으로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네시스박 박민수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살펴봤는데요. 대표님 그럼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네. 부탁드립니다. 뭐 정책에 너무 맞서시지 말고 특히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좀 대책 나온 거 보면 약간 좀 세게 나오는 한꺼번에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맞서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많이들 조급해하시고 좀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도 이미 지나간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지켜보시고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추가적으로 0에서 1로 가는 분들 빼고 내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취득하시려는 분들은 최소한 아마 내년 7월 정도로 예상이 되는 종합적인 세제 개편을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계속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제가 이제 매년 10월 달마다 부동산 세금 트렌드라고 책을 내는데 그 책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연애원 위드 제네시스도 있으니까 한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